미국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장 안 짓는 나라엔 100% 관세를 붙이겠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이 끝나자 한마디가 추가됐습니다. 한국과는 별도로 합의하겠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 앞에서 말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미국 AI 산업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통상대표부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처참히 틀렸습니다. 이름은 리처드 도노반입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27년을 보냈어요. 반도체 통상협상이 제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는 것도요. 2026년 3월 24일 오후 1시 40분이었어요. 백악관 인근 상황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협상관들이 앉아 있었죠. 오전 내내 숫자들이 오갔어요. 자동차 25%, 철강 25%, 선박, 화학, 전자기기. 한국이 자랑하는 품목들이 줄줄이 관세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협상관이 목록 한 페이지를 넘기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반도체는요? 제 옆에 앉아있던 찰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별도 협상입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창 밖으로 3월의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어요. 관세 목록에서 빠진 품목은 에너지, 특정 농산물,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그냥 빠진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다른 테이블로 분리된 거였습니다. 찰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딕, 뭘 그렇게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걸렸거든요. 30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한 반도체 공장에 동양인 연수생들이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복처럼 비슷한 회색 자켓을 입고 있었죠.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중 한 명에게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죠. 이름표에는 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배우러 왔는지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연수생들이 여기서 뭘 얼마나 배울 수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지금은요, 오후 2시 1분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전 세계를 향한 관세가 공식 발동됐어요. 뉴스 속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비상, 조선업계 긴급 대책회의, 전자기기 수출 영향 분석. 화면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관세 발동 직전 일주일,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3월 들어 열흘 만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175% 뛰어 있었어요. 175%입니다. 숫자를 2건 봤어요. 찰스가 제 곁에 와서 같은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찰스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알았으니까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게 있어요. AI 메모리라고 하죠.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AI 두뇌가 생각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품입니다.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세계 HBM 10개 중 거의 8개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안에 이 메모리가 없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쌓아 올리는 AI 인프라의 심장부가 한국 공장 라인 위에 얹혀 있는 셈이에요. 찰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 붙이면 우리가 먼저 죽는 거네. 그게 그날 백악관 사황실에서 나온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딸이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고 나서 빈집이 된 버지니아 집 서랍 속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박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연수생에게 30년 전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그 명함이요. 그분이 돌아가서 뭘 만들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4년 텍사스 오스틴 8월이었어요. 공장 입구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자켓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15명쯤 됐을 겁니다. 전부 동양인이었고 조용했어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허리를 약간 숙이면서 걸었습니다. 뭔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 특유의 자세였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통상대표부에서 일하기 전 민간 반도체 회사에 잠깐 몸담고 있었어요. 텍사스 오스틴 연구소에 파견 나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따라오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 나머지 중 하나였습니다. 찰스가 그날 제 옆에 있었어요. 지금의 찰스가 아니라 젊은 찰스였죠. 우리 둘 다 30 초반이었습니다. 그가 버스에서 내리는 연수생들을 보면서 낮게 말했어요. 또 왔네. 배워가서 우리 거 베끼려고.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웃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수생 중 한 명이 저한테 먼저 걸어왔어요. 이름표에 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눈빛이 단단했어요. 제가 쓰고 있던 공정보고서를 슬쩍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수율 데이터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제법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서 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질문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찰스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딕, 너무 보여주지 마. 저 사람들 목적이 뭔지 알잖아. 저는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여주지 않았어요. 공정 매뉴얼을 들고 가다가 한국 연수생들과 마주치면 슬쩍 뒤집어 들었습니다. 회의 자료도 영어로 요약된 버전만 줬어요. 핵심 수치는 빠진 버전으로요. 찰스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수는 2주간 이어졌어요. 8월 텍사스는 낮에 온도가 40도를 넘었습니다. 공장 안은 클린룸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서 오히려 서늘했는데 밖으로 나오면 열기가 얼굴을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연수생들은 그 더위 속에서도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시판을 들고 서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찰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들 하네. 근데 이걸 직접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장비도 없고 돈도 없잖아. 저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2주가 끝나고 연수생들이 떠나던 날, 박이 제게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뒤에다 뭔가를 한국어로 적어놨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동료한테 번역을 부탁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10년 뒤가 됩니다. 2004년 제네바였어요. 저는 이미 통상대표부 협상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습니다. WTO에서 메모리 반도체 지식재산권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과 유럽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술을 따라왔으면 라이선스를 제대로 내라, 특허 경계를 명확히 하라, 그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회의실 온도가 낮았습니다. 제네바 겨울이라 밖은 영하였고 회의실 안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 측 자리에 앉아서 우리 쪽 협상팀이 올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어요.
1994년 텍사스의 그 연수생들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려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쪽 수석 협상관이 서류를 테이블 쪽으로 밀었습니다. 기술료 소급 적용 요구가 담긴 문서였어요. 한국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동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봤어요. 그러더니 내려놓았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찰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러다 결국 사인할 거야. 버틸 여력이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은요. 그런데 한국은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나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요. 협상은 길어졌고 우리 쪽에서 오히려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찰스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게 말했어요. 질긴 놈들이네. 그건 욕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칭찬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20년이 흘렀어요. 딸이 태어나고 자라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죠. 버지니아 집 서랍 안에는 아직도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그 명함의 주인이 그 사이 뭘 만들었는지 2026년 3월 24일 오후 백악관 복도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 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오전 9시 22분이었어요. 찰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파일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에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냥 올려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던지다시피 놓는 소리였어요. 딕, 이거 다시 봐야 해. 파일 표지에는 반도체 통상협상 재검토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한번 보고 찰스를 봤어요. 어젯밤에 만든 거야. 나 혼자 쓴 게 아니야. 위에서 내려온 거야.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반도체를 별도 협상 트랙으로 뺀 결정을 재검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이게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도 10% 먹는 거야. 그 다음엔 15%.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찰스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말했어요. 딕, 우리가 왜 한국 반도체를 특별 대우해야 해? 그게 말이 돼? 자동차도 관세 내고 선박도 관세 내는데 반도체만 빼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에 출근하면서 읽어본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월 들어 열흘 만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175% 뛰었다는 그 숫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이제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3월 하늘이 낮았어요. 찰스, 우리가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붙이면 엔비디아 GPU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봤어? 찰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 소관이 아니지. 근데 결과는 우리한테 돌아오잖아. 찰스가 파일을 다시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야, 딕.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올라가야 해. 네 사인이 필요해.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사인을 하면 재검토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도체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메모리에 세금이 붙어요. 처음엔 10%지만 이후에 1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빅테크들이 AI 서버 구축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저는 파일을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다른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2016년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였어요. 당시 미국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결함이 있다고요. 찰스는 그때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봐, 역시 한국 거는 믿으면 안 돼. 설계 능력 자체가 아직 멀었어.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한국은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256만 대를 전량 리콜했습니다. 그냥 리콜이 아니에요. 원인 분석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었고 6개월 만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배터리 분리막 설계 문제였습니다. 그걸 고쳐서 다음 세대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그냥 덮지 않고 그 안에서 기술을 뽑아낸 거예요. 찰스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2019년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 3가지를 일본이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반도체 만들 때 없으면 안 되는 재료들이에요. 일본은 한국이 거기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봤어요. 공급망이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소재 국산화 예산을 쏟아부었고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찾아다녔어요. 2년 만에 불화수소 국산화율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 소재 산업을 키운 결과가 됐어요. 찰스가 나중에 그 뉴스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저는 그때도 그 말에 수긍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본 거겠죠? 그리고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AI 시대가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HBM 수요가 터졌어요. AI 연산을 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HBM이에요.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인데요.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 분의 1 간격으로 층층이 쌓으면서 연결해야 해요. 이걸 대량으로 불량 없이 만들려면 수십 년의 공정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 수십 년이 바로 1994년 텍사스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찰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딕, 사인해.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야. 저는 파일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박이라는 이름의 연수생이 뒤에 한국어로 적어줬던 명함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찰스에게 돌려줬어요. 찰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딕, 이게 무슨 짓이야? 직접 보고 결정하겠어. 찰스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웃었어요. 직접 본다고? 어딜 가려고? 이천.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한국 반도체를 서류로만 봤어요. 수출 통계, 특허 목록, 협상 문서, 숫자와 문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건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찰스가 파일을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올라가야 해. 알아. 저는 자켓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3월 27일 오전이었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이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고속도로 양옆으로 낮은 산들이 보였어요. 3월 초봄이라 나무들이 아직 잎을 틔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1994년 텍사스 버스에서 내리던 회색 자켓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길 어디쯤에서 왔을까 하고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어요. 통역을 맡은 담당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면서 공장 외관을 봤어요. 거대했습니다. 건물이 여러 동이었는데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외벽이 깔끔했고
입구 주변에 작업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안까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흰색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옷이었습니다. 신발 위에 덧신을 신고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했어요. 손목에 정전기 방지 밴드를 찼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담당자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에어샤워 부스를 통과했어요. 공기가 사방에서 세게 불어왔습니다.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몸으로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면서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공조 시스템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이 바닥을 통해 올라왔어요. 형광등보다 밝은 조명이 흰 천장과 바닥에서 동시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말소리가 없었어요. 전부 집중해 있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없었어요. 그냥 없었습니다. 바깥 공기에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냄새조차요. 담당자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 HBM 패키징 라인입니다. 저는 걸어갔어요. 유리 너머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밀했어요.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칩을 수직으로 쌓는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층층이 올려놓는 구조예요.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그 연결 부위 간격이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 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부 불량이에요. 온도 변화에도 그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 공정을 수율 높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손에 꼽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그 로봇팔을 한참 봤어요. 머릿속에서 찰스가 1994년에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저러다 결국 우리 거 못 따라와. 장비도 없고 돈도 없잖아.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를 이 유리창 앞에서 실감했어요.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방호복 안에서요. 담당자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완성된 HBM 샘플이 있는 곳이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들이 층층이 쌓여서 그 조그만 면적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게 없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샘플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손으로요. 세계 AI 메모리의 거의 80%가 이 라인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AI 서버의 심장부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필요로 한다고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제야 왜 백악관 협상 테이블에서 반도체가 별도 트랙으로 빠졌는지 진짜 이유가 몸으로 이해됐습니다.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걸 건드리면 미국 AI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우리 쪽에서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알게 됐거나요. 저는 찰스가 가져온 파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인해, 위에서 내려온 거야. 저는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이 공정을 여기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회사 창립이 1983년입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저는 탈의실로 돌아와서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버지니아 집 서랍 속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다는 게 다시 생각났습니다. 1994년 텍사스에서 박이라는 이름의 연수생이 뒷면에 적어줬던 그 명함이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다만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라인 위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신 왔습니다. 미국 AI 서버 안으로요. 하지만 더 큰 성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인박스에 메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엔비디아 정부 협력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비공개 브리핑 요청. 날짜는 3월 30일. 장소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본사였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하였어요. 찰스가 또 파일을 들고 들어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딕,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메일 화면을 찰스 쪽으로 돌렸습니다. 찰스가 화면을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엔비디아가 왜... 같이 가. 찰스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월 30일 오전 10시,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였습니다. 회의실은 작았어요. 긴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둥근 탁자에 6명이 앉았어요. 엔비디아 쪽에서 3명이 나왔고 저와 찰스 그리고 통상팀 막내 직원 1명이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 협상 자리와 달랐어요.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꺼냈습니다. 보통은 우리 쪽이 먼저 꺼내거든요. 엔비디아 공급망 담당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빠르지 않았어요. 현재 저희 블랙웰 울트라 시리즈에 탑재되는 HBM3E 전량은 SK 하이닉스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루빈 플랫폼에 들어가는 HBM4는 SK 하이닉스가 약 70%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입니다. 찰스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볼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공급 구조에서 한국산 HBM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 서버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HBM 비용이 있어요. 거기에 15% 관세가 붙으면 서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엔비디아가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에 전가돼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면 미국 AI 산업 성장 속도가 꺾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 반도체에 세금을 붙이면 미국 AI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르는 구조예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훌쩍 넘는 AI 서버들이 미국 전역 데이터 센터에 수십만 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 서버 하나하나 안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인터넷이 돌아가고 미국 AI가 대화를 나누고 미국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그 기반에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장을 더 넘겼어요.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짧았어요. 단기적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중기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찰스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이 자리를 요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반도체 관세 재검토 논의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담당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찰스를 봤어요. 찰스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오전 햇살이 유리창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찰스가 한참 걷다가 멈췄어요. 딕, 응? 저 숫자 확실한 거야? 저는 찰스를 봤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친구 94년 텍사스에서 저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찰스는 한 번도 한국 반도체 숫자를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번 확인한 거야. 찰스가 선글라스를 꺼냈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거네? 그게 전부였어요. 찰스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주차장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2000 클린룸에서 두 손으로 들었던 그 HBM 샘플이 생각났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였지만 그 안에 40년이 쌓여 있었습니다. 1983년 창립부터 1994년 텍사스 연수, 2004년 제네바 협상, 2019년 일본 소재 규제까지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40년이었어요.
한국 디램 시장 점유율이 세계의 70%라는 숫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랐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색 자켓을 입고 텍사스 버스에서 내리던 사람들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찰스가 처음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저기까지 오는데 뭐가 있었던 거야? 진짜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양옆으로 야자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어. 세계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3월 31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적막했어요. 딸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고 나서 버지니아 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한국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켓을 걸면서 그 화면을 봤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3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전년 대비 163% 급증.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한국이 대단하네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아나운서가 숫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187억 달러.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남짓 만에 번 돈이에요. 서울 아파트 20만 채 가까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와중에 나온 숫자였어요. 아내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함이 거기 있었어요.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닳아 있었고 뒷면에 한국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에 텍사스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꺼내서 손에 쥐었어요. 뒷면 글씨를 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출근하니까 일본 측 연락처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였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라는 사람이에요. 저와 같은 세대였고 통상 협상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어요. 리처드, 시간 되면 통화할 수 있겠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리처드,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별도 협상으로 뺀 거 말이요. 그게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결정된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야마모토가 왜 이걸 묻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고위층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야마모토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쪽도 같은 결론이 나왔군요. 그가 말하는 쪽이 어딘지 저는 알았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말을 이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공식 발언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톤이었어요. 지난주에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HBM 시장 분석이었어요. 결론이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도 10년은 걸린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받아 적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미처들, 우리가 2019년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말이오. 솔직히 내부에서는 한국이 두 해를 못 버틸 거라고 봤소. 그런데 그가 말을 잇지 않았어요. 아내도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없이 미국 AI도 못 돌리고 우리 자동차 전장칩도 한국산이 들어가고 있어. 내가 30년 전에 잘못 본 거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말을 꺼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야마모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존심이 가장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건 내부에서 이미 인정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찰스를 마주쳤어요. 찰스가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딕, 나 일본 커뮤니티 반응 봤어. 저는 찰스를 봤어요. 방산 관련 포럼이었는데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 스레드가 있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쓴 글이었는데. 찰스가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가 진 것 같다. 이런 말이 올라와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파일을 들어 보였어요. 그 파일이었습니다. 반도체 관세 재검토 초안. 딕, 이거 이번 주 안에 정말 올라가야 해. 위에서 압박이 와. 엔비디아 브리핑을 받든 안 받든 결정은 해야 해. 네 사인이 없으면 내가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어.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었어요. 찰스, 딕,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절차야.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어. 미국 제조업 보호. 그게 우선순위야. 찰스, 나도 그 원칙 지키려고 27년 일했어.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는 방식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 찰스가 파일을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딕, 이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알고 있어? 저는 찰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1994년 텍사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같이 일했어요. 그가 이 파일을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권한 안에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먼저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명함을 꺼내서 올려놓았습니다. 뒷면이 위로 오게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한참 그 글씨를 봤어요. 한국이 HBM, 세계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한 건 트럭 한 대 분량의 장비를 들여와서 며칠 만에 된 게 아니에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도, 미국이 특허를 들이밀었을 때도, 글로벌 반도체 불황으로 업계 전체가 흔들렸을 때도 한국은 라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찰스가 단독으로 파일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쟁국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에 버지니아 집 서재에 잠깐 들렀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옆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977년 리처드에게.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사막이었습니다. 모래밭 한가운데 파이프라인 공사 현장이 찍혀 있었어요. 헬멧을 쓴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찾는데 잠깐 걸렸어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25살이었을 거예요. 젊었습니다. 땀이 배어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아, 여기는 덥다. 낮에는 쇠를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는다. 그래도 괜찮다. 이 돈이 너를 키울 테니까. 잘 자거라. 저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중동 건설붐이 일던 시절에 사우디로 갔습니다. 미국 건설사에 고용돼서요. 그때 미국만 간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 사막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1970년대 중동 사막에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곳이었어요. 작업복에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소금 결정이 옷 위에 맺히는 거예요. 새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었어요. 그런 곳에서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파이프를 놓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고향에 붙였어요. 그 돈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우체국에 갔습니다. 아들 학비가 됐고 딸 혼수가 됐어요. 나라 외화가 됐고 공장 설비가 됐습니다. 그 돈이 씨앗이 됐어요. 1980년대에 한국 정부는 그 외화를 반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를 시작한 게 1983년이에요.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게 가능해?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막에서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그 돈이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경기도 이천, 클린룸까지 이어진다는 걸요. 그 라인 위에서 만들어진 메모리가 버지니아, 우리 집 인터넷을 돌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목이 베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찰스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오늘 오후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자리로 걸어갔어요. 찰스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찰스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찰스, 나는 이 파일에 사인하지 않겠어. 찰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딕, 이게 무슨... 들어봐.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찰스 맞은편이에요. 우리가 1994년에 텍사스에서 한국 연수생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서류를 뒤집어 들었던 거 기억해? 찰스가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막을 수 있었는지 알아? 아무것도. 우리가 서류를 뒤집어 들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막으려고 할수록 그 사람들은 다른 길을 뚫어온 거야. 찰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 파일에 사인하는 건 또 다른 서류를 뒤집어 드는 거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야.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찰스가 손으로 파일을 밀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밀어냈어요. 결정을 미루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편지가 다시 생각났어요. 아들아, 여기는 덥다. 그래도 괜찮다. 이 돈이 너를 키울 테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돈이 어디까지 닿을지 알았을까요? 한국 아버지들도 똑같은 편지를 썼을 거예요. 중동 사막 건설 현장에서요. 구로공단 공장 기숙사에서 새벽 4시에 기계를 돌리던 어머니들도요.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닿을지 알았을까요? 그 편지들이 닿은 곳이 경기도 이천 클린룸이었습니다. 찰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딕, 솔직히 말할게. 저는 찰스를 봤어요. 내가 한국을 잘못 봤어. 오래 잘못 봤어. 1994년부터. 그 말을 듣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딕, 우리가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이 파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위에서 결정이 내려올 거야. 우리 손을 떠난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알아.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해. 찰스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파일을 다시 앞으로 당겼어요. 어디에다 할 건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위에다. 찰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봐야 했습니다. 위에 보고서를 올린 건 4월 1일이었습니다. 반도체 관세 재검토 반대 의견서였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공식 문서였습니다. 엔비디아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했고 이천 현장 방문 결과를 담았어요.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붙일 경우 미국 AI 산업이 입는 피해 추산치도 넣었습니다. 27년 일하면서 반대 의견서를 올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4월 초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물었어요.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편지 다시 읽었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사우디 편지요? 아내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 사진이랑 같이 있던 거요? 아버지가 25살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내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그날 밤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으니까 시차가 있었어요. 저녁이어서 딸이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고 잘 지낸다고 했어요. 회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딸이 일하는 곳이 AI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네 서버 어디 거 써?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갑자기 왜요? 엔비디아 GPU요. 왜요? 그 안에 뭐 들어가는지 알아? 메모리요. HBM이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SK 하이닉스 HBM 공급 문제가 화제예요. 물량이 딸린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웃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이요. 뒷면 한국어 글씨를 봤어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두지 않았어요.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30년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6월이었어요. 찰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짧았습니다. 딕, 반도체 관세 재검토 건 보류됐어. 네 보고서가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 저는 문자를 읽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 나 지난달에 이천 다녀왔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찰스가 이천에 갔다고요? 혼자서요. 저한테 말하지도 않고요. 찰스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정하는 방식이요. 그 사람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30년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어땠어? 찰스 답장이 잠시 후에 왔어요. 말을 잃었어. 그게 다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27년간 미국 반도체 패권을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믿었어요. 한국을 경계하고 견제하고 막는 것도 그 임무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텍사스에서 서류를 뒤집어 들던 그 순간부터요. 제가 틀렸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막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온 건 누군가를 베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파이프를 들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공장 불을 켰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네바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때문이고요. 텍사스 버스에서 내려서 메모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쌓아온 것이 경기도 이천 클린룸이에요. 그 클린룸에서 나온 것이 지금 미국 AI 서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딸이 일하는 회사 서버 안에도요. 한국이 거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한국은 멈춰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음 세대 HBM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 버지니아 집 서재 서랍에는 아버지 사진이 아직 있어요. 사우디 사막에서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25살 아버지요. 그 사막에 한국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사막에서 흘린 땀이 40년을 건너서 경기도 이천까지 왔어요. 지금 명함은 제 지갑 안에 있습니다. 박이라는 이름의 그 명함이요. 뒷면에 적힌 말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오지 않았지만요. 미국 AI 서버 안에서, 제 딸이 일하는 회사 컴퓨터 안에서, 이 나라 인터넷 어딘가에서 그 약속은 이미 지켜졌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기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남겨주세요.